샬롬. 오늘도 초등학교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초등학교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 먼저 구독 안 하신 분 구독 부탁합니다. 좋아요 안 누르신 분 좋아요 부탁합니다. 네, 이제 8월도 이제 이틀인가 3일 남았네요. 네. 여러분들 잘 버티셨습니다. 저도 참 너무 힘들게 버텼는데, 더 이상 이제 그렇게 더운 기는 이제 없겠죠? 가을로 접어들었으니까. 요즘은 이제 가을, 봄, 가을이 거의 없어지는 그런 저기에 와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열대야 지방에도 이제 속해하는 것 같아요, 점점. 가을이 이제 돌아서면 벌써 우한 폐렴이 지금 만연했다고 하죠, 지금.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지금 된다고 해요, 지금.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도 문제양 그 반역자에 비해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안 주니까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제양처럼 그 독재를 한 사람들이 없었죠. 왜 그러냐. 요즘에 미국의 그 뉴스들을 보니까 지금 백신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정은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람이 있던 곳 뭐죠? 그 질병청인가? 미국의 그 질병청. 그 사람이 지금 소송에 걸려갖고 지금 그 백신 때문에 우한 폐렴 그것 때문에 지금 소송이 걸려 재판 걸고 있는데, 재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안 하죠, 지금. 다 가리고 있죠.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거, 그것도 지금 재판하고 있는데, 소송이 걸렸습니다. 꽤 많은 돈이 걸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뉴스를 안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해외 뉴스를 보니까 알고 있습니다. 문재양이라는 자가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공포감을 줬습니까? 그냥 사람이 그냥 막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백신도 강제로 맞히고.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안 하죠, 지금. 그래서 지금 뭐 폐렴 환자가, 우한 폐렴 환자가 몇 명이 있는지도 잘 모르죠. 뉴스에서 떠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정부도 바뀌니까 지금 뉴스에서도 민노총 간첩 집단이 잡은 언론에서도 뉴스를 안 넣은 거예요, 그거를. 문재양 때야 미국에서도 지금 그 얘기 나오잖아요. 정치하는 사람이 제일 편한 게 뭐냐, 이런 질병이 왔을 때, 이런 병균이 왔을 때 그걸 공포 정치하는 게 제일 쉽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지난 그거 해갖고 지금 바이든이 그걸 한몫 봤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미국보다도 더 했죠, 문재양이라는 자가. 그게 제일 쉽다는 거예요, 공포 정치. 시위도 못하게 하고 그냥 저기 하면 그냥 잡아다 가둬버리고. 근데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안 하죠. 이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좋은 겁니다. 독재 정권보다는. 잘 견디시기를 부탁하면서, 가능하면 백신 맞지 마세요. 안 맞는 게 장땡입니다. 맞으면 맞을수록 폐렴에는 더 걸리니까. 그렇습니다. 네, 마태복음 13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13장 지난번까지 우리가 13장 30절까지 지난번에 했습니다. 지난번에 30절까지 했는데, 이제는 오늘은 31절부터 57절, 8절까지 있는데 오늘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예, 지난번까지 씨 뿌리는 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라지죠, 가라지. 그게 알곡은 뭐죠? 성경으로 따졌을 때 알곡은 구원받은 자. 그 다음에 가라지는 뭐죠? 구원받지 못한 자. 사탄의 마귀의 졸개들, 그거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졸개들, 마귀에게 붙들려서 사는, 지옥으로 이미 떨어진, 아직 혼이 붙어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지, 이미
그들은 지옥에 가게 돼 있습니다. 작정이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했어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이제 뭐냐, 누룩의 비유가 나올 겁니다. 누룩의 비유가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또 해석해주는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뭐뭐 했죠? 길가에 돌가에 가시던 불에 이렇게 됐죠. 그게 나쁜 거 죽는 거 자라다가 가시던 불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가시가 같이 자람으로 인해서 가시던 불에 의해서 곡식이 자라지를 못한다. 크다가 죽는다. 돌밭에 떨어진 것도 마찬가지고 길에 떨어진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거, 옥토에 떨어진 거는 결실을 맺는다 그랬죠. 100배, 30배, 60배 이렇게 한다겠죠. 오늘은 이제 31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32절에 보니까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들 중에 가장 작은 것이지만 자란 뒤에는 채소들 가운데 가장 커서 나무가 되므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의 가지들에 깃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가 가장 작대요? 겨자씨가 가장 작다고 그래요. 이 겨자씨가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겨자씨가 성경에는 가장 작은 것으로 비유되지만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게 있어요. 씨가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은 거예요. 지금 비유를 예수께서 비유를 통해서 뭐를 지금 예를 들려고 하는 거예요. 뭐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겨자씨를 왕국 복음, 천국의 복음을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를 지금 말하고자 지금 이 비유를 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씨가 가장 작은 것이로되 뭐래요? 32절 후반절에 나무가 되어 나무가 되므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어떻게 한대요? 그 가지들에게 깃들인데 앉아서 지저귀고 지저귀는 게 자기네들끼리 말하는 거겠죠. 대화하는 거겠죠. 지저 한단 말이에요. 가지들에게. 겨자씨가 처음에 그 작은 거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가장 작은 거지만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에는 그 조그만 것이 채소였지만 나중에 자라서 그게 나무가 돼요. 나무처럼 크게 된다는 거예요. 약 1m 정도 커가지고 새들이 와서 보니까 여기에 새들이 와서 그것들의 가지들에게 깃들여 지저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저긴다 이렇게 지저긴다는 거예요. 자, 저는 시골에서 자랐다겠어요.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졌어요. 저도 한 몇 번 예를 들어줬는데 한 400평의 밭에다가 여러 가지 밀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고추도 심고 가지도 심고 하지감자도 심고 감자라 가죠. 우리 이제 시골마다 하지감자라고 해요. 하지감자도 심고 이렇게 심어 먹었어요. 제가 꾀도 심었어요. 들깨 그 다음에 참깨 이런 걸 심어 먹었어요. 저는. 자, 그 중에서 지금 채소가겠잖아요. 채소인데 겨자씨가 채소인데 채소들 가운데 가장 커서 나무가 되므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그랬잖아요. 자, 가지. 여러분들은 시장에 가면 가지 사다 먹잖아요. 가지 사다가 씻어가지고 뭐 네 갈래 정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쫙 이렇게 기르면 그걸 네 갈래로 딱 해서 밥에다 넣고 찌잖아요. 혹은
산발이 해가지고 솥에다 넣고 쪄서 살짝 데쳐가지고 양념해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추도 마찬가지예요. 고추 이제 큰 고추, 작은 고추 있죠. 청양고추도 있고 뭐 이런 거 있는데, 매운 고추도 있는데, 고추나무가 자라면 얼마가 되냐면은 한 1.5m 정도 커요. 1.5m 정도. 1.5m면 꽤 크죠. 처음에 그것도 채소예요. 채소, 고추도 채소. 가지도 마찬가지고요. 가지는 고추보다도 약간 더 커요. 뭐 비슷하겠네요. 한 1.5m에서 2m 정도 커요. 그래갖고 이제 가지가 주렁주렁 열거든요. 여는데 처음에 싹이 날 때는 조그마한 뭐라 할까, 응? 배추처럼 조그만 이렇게 나다가 나중에 이제 크게 되면은 그게 이제 나무가 돼요. 나무가 돼가지고 꽤 튼튼해요. 그래갖고 뭐 시골에는 뭐 도시에는 그 비둘기 같은 게 있잖아요. 비둘기만은 새들이 있어요. 비둘기만은 새들이. 그런 새들이 와서 참새도 있고 맵새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새들이 있는데 고추나무에 앉아서요. 지저귀고요. 막 그래요. 또 그 가지나무에도 앉고서 막 하고요.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 정도로 채소과에 속하지만 이렇게 많은 새들이 와서 거기서 깃들인다는 거예요. 그런 광경을 저는 시골에서 자라면서 봤어요. 자,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지금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는 말을 했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천국은 마치라겠죠. 천국은 마치. 안악내가 겨자씨를 뿌리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작은 거지만 나중에 커서 거기에 뭐가 깃든다고요? 새들이 와서 깃든다고 했잖아요. 자, 교회로 한번 따져보세요. 교회로. 처음에 교회가 개척을 할 때 뭐 가정에서 개척을 한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혹은 엄마, 아빠, 자식들. 자, 요새는 뭐 자식들 많이 안 나니까 2명이 있겠죠? 그럼 한 4명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가 이제 그 자식들의 친구들이 이제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은 자기 친구들한테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빠가 개척했는데, 우리 집에 한번 와보지 않을래? 주일날? 이렇게 해갖고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는 4사람이 드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친구가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빠 친구도 오고, 이제 엄마 친구도 오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도 지인이겠죠. 지인 그 전도사님이 아마 최근에 개척을 했나 봐요. 잘 아는 분이 개척을 했는데 처음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나 봐요. 그러니까 거의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됐는데 거기서 이제 같이 아마 예배를 드렸나 봐요. 건물 얻어서 나갔다고 해요. 건물도 갔다고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많아지면 그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건물 얻어서. 왜 그래요,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으니까 이제 장소도 이제 좁고 또 엄마 친구, 아빠 친구 이렇게 오다 보면 또 자식들의 친구들 하다 보면 또 그 부모님들도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생겨요? 물질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와서 예배 드리다 보면 이제 헌금도 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씩 이제 모이다 보면 그게 이제 건물을 얻을 수 있는 헌신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건물로 가면은 6개월 혹은 1년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 건물 얻었을 때는 7, 8사람이 들이다가 이제 10명이 되고 10명이 12명이 되고 이런 식이 돼갖고 점점 커지잖아.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 얘기. 처음에 겨자씨를 심었을 때는 조그마한 그 채소과에 속했지만 그것이 자란 뒤에는 나무가지에서 새들이 와서 깃들여
지진다고 했잖아요. 많은 새들이 모여든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이 교회가 처음에 개척을 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왕국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풍성해진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보니까 33절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들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35절 이것은 주께서 대언자를 통해 말씀한 것 같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그가 이르되 내가 비유들로 내 입을 열며 세상의 창건 때부터 은밀히 간직된 것들을 말하리라 하였느니라.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33절에 다른 비유들로 말씀하시며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뭐래요? 가져다가 숨긴 뭐래요? 뿌린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마침내 뭐래요? 전부를 부풀린 누룩과 같아요. 누룩.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누룩을 많이 사용을 해요. 왜 그래요? 거기는 빵을 많이 쪄먹잖아요. 빵을 찌려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무슨 빵이에요? 술빵이라고 하죠. 술빵 노란한 거 그거 거기다는 그 막걸리 옛날에 막걸리를 넣고 이제 그걸 막걸리를 넣어갖고 막 이렇게 그 밀가루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한 몇 시간 정도 해놓으면 막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그만 했던 것이 막 나중에는 그게 부풀으니까 엄청나게 커져요. 그거를 이제 그 솥에다 그 천으로 해가지고 그 무슨 천이라 가지고 그 삼배인가 그걸 놓고서 이제 거기다가 그거를 술로 이제 해갖고 부풀게 한 거를 넣고서 이제 불을 떼서 그게 이제 익히면 이제 빵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술빵이거든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그거 가끔 해 먹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요즘은 되게 비싸더라고요. 지금은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지금은 손바닥만한 거 하나에 3,000원 가더라고. 요즘은 그런 것처럼 이렇게 누룩이 술 만들 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부풀어 올랐다는 거예요. 지금 부풀어 올랐다고. 응?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었대. 누가? 아낙네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무리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야, 이러이러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밀가루 속에 몰래 갖다가 숨겨놨다. 넣었다. 그래서 그게 누룩인데 그것이 마침내 부풀어 가지고 응? 엄청나게 크게 됐다. 부풀게 됐다. 응? 그런 말씀을 지금 34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비유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래?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비유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예언가들이 구약시대 때 대언가들이 이렇게 비밀리에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언가들이 전해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대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비유들로 내 입을 열며 세상 창건이래. 창건이 뭐예요? 세상 창건? 지구가 우주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천지창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나오잖아요. 창건, 창조했다는 거. 하나님께 창조했다는 거. 창건 이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간직한 것을 말했다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은밀히 지금.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것처럼, 부풀게 한 것처럼 그렇게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게 뭐래요? 또 대언자들의 말인데, 세상 창건이래 은밀히 간직해 온 게 뭐예요? 그러면 세상 창건 때부터 35절 하반절에 은밀히 간직해 온 거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국을 은밀히 간직해 온 거. 구약시대 때 대언자들로서 말을 해왔는데, 또 바울의 말에 의하면 에베소에서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에서 은밀히 간직해 온 것을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또 고린도 전후서에도 그렇고 뭐라고 그래요? 이제 세상 밖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알려졌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알려졌다. 그 비밀을 이제 풀었다는 거예요. 비밀을. 이제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이제 구약이 풀려졌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던, 은밀하게 숨겨져서 전해져 왔던 그 천국에 대한 비밀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확실하게 가르쳐준 게, 말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를 통해서 그걸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 전후서에서 말을 했어요. 특히 고린도 전서에서. 특히. 그 다음에 어디에서요? 골로새서에서. 다 말을 했어요. 이제 드러난 거예요, 이제 그게. 세상에. 근데 그게 언제 감추어졌던 거라고요? 언제부터 비밀이 됐던 거라고요? 창세기에. 창세기 때부터. 창건 이래로부터. 창건 때부터 은밀히 간직해온 것들을 이제 어떻게 됐대요? 드러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구약의 대언자들 많았잖아요. 처음에 사무엘 대언자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어요? 예레미야 있었죠. 또 엘리야 있었죠. 엘리사 있었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서? 삼손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은, 눈이 빠져가지고 지금 가자지구 있잖아요. 가자지구도 끌려와가지고 구약시대 때 사사기에서는 뭘로 나와요? 가자지구가 가사로 끌려갔다고 하죠. 거기가 지금의 저기란 말이에요. 가자지구 작년인가 재작년에 거기 그 하마스가 공격했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거기가 바로 가자지구예요. 가자지구가 가자지구가 두 군데가 있는데, 소안이 있고 지금 가자지구가 있어요. 가자지구에는 뭐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마스가 살고 있는데 여러 민족이 같이 살고 있어요. 지금 거기는. 근데 소안은 어때요? 소안은 단일 민족만 살고 있어요. 유태인들 그쪽에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 대언자들이 말해온, 예언해온, 대언해온 그것을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밝힌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응? 창건 때부터 비밀이 간직해온 것들을 말하리라. 내가 말하리라. 이제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동안 감추어졌던 것을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리라. 그게 뭐예요? 천국, 하나님의 왕국. 그게 바로 왕국이라는 거예요. 누룩의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라지 비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가라지 비유가. 36절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뭐예요?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들에게 이제 이걸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래서
34절과 35절에서 말하는 게 마태를 통해서 지금 마태가 지금 마태복음이잖아. 이게 마태복음에서 기록한 게 예수님이 이러이런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저 뭐래요? 대언자들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내가 말하리라. 그게 뭐예요? 내가 입을 열고 비유들을 풀어서 옛 비밀들을 말할 것이다. 그럼 시편은 재판 과정들을 봤을 때 일주일에 2번씩 잡고 있고 그것도 일주일에 2번 잡는 것도 변론기를 1번 지정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이거 엄연한 형사소송법, 헌재법 위반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지들 멋대로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이미 저희는 결과가 내렸다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뻔뻔스럽게 이와 관련돼서 단정 짓지 말아라? 공시 왜곡하지 말아라? 누가 지금 단정을 짓고 누가 지금 왜곡을 하고 있는지 오히려 국민들이 당신한테 물어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겠습니까? 지금 이런 가운데 이들이 8명이 아니라 어떻게 9명을 만들려는 거잖아요. 심지어 그 9명도 어떤 사람? 마흔역. 이미 마흔역이 어떤 사람인지는 저보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마흔역을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당장 다음 주에 위헌 여부 결론을 내려서 어떻게든 임명하게 만들려는 게 바로 헌재의 속셈이라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친구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마흔역 관련된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뭐라 써있죠? 국회와 대통령만의 권한쟁의,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대통령. 자, 그러니까 국회 몫에 마흔역을 청문회까지 통과시켜서 추천을 했는데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인 최상무기가 임명을 안 했기 때문에 국회가 대통령을 향해서 권한쟁의를 심판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자, 접수일자가 언제예요? 2025년 1월 3일입니다. 변론이 몇째 했습니까?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그러니까 25년 1월 3일 날 이 권한쟁의를 접수를 하고 25년 1월 22일 날 변론일자 한 번 열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망치 두들겠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된 부분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국회, 대통령, 마린스,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권한쟁의인데 이걸 어떻게 사법부라는 곳에서 차를 보여드릴까요? 이러고 있습니다. 1월 3일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고 1월 7일 권한대행의 청소가 송달됐으며 1월 15일 답변서 마감 기인을 했고 22일 한 번 변론 기인을 열고 1월 24일 권한대행 측 변론 재개 신청을 3시간도 되지 않아 기각했으며 31일 사실관계에 관한 서면을 당일 중 제출해달 연락하고 2월 3일 날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한 달 만에 이걸 망치를 두들기겠다는 거예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언제부터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했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습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것도 며칠 만에 무려 174일 만에 판결을 내렸다라는 것.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쟁의 심판이 더 어렵겠습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이 더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전자죠. 왜냐? 이진숙 방통위원장 채 하루밖에 일 안 했는데 탄핵안을 내놨기 때문에 이건요 너무 쉬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운 것도 174일이나 끌어놓고 다른 게 아니라 마흔역 관련돼가지고는요 한 달 만에 망치를 두들기겠다? 이게 얼마나 지들 멋대로냐고요, 신규 여러분들. 네? 자, 더 나아가서 더 웃긴 건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랍니까? 이들이 지금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25년 1월 3일부터 접수를 하고 시작을 했고 2월 3일날 망치를 두들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습니까? 왜 안 하냐고요. 작년에 탄핵안 낸 건 한덕수 국무총리 24년 12월 27일, 박성재 법무장관 24년 12월 12일, 조지훈 경찰청장 24년 12월 12일, 이창수 조상원 최재형 검사 24년 12월 5일, 최재형 감사원장 24년 12월 5일, 손준성 검사장 23년 12월 4일. 지금 작년부터 재작년까지 한 거 망치 두들겼습니까? 결론 냈습니까? 안 냈잖아요. 이미 밀려있는 일이 있는데 밀려있는 일을 안 하고 뭐부터
지들 식구도 챙기고 있다는 겁니다. 8명으로 재판 진행하고 8명으로 결론까지 내릴 수 있는데 뭐를 위해서 대통령 헌재 재판에 있어서 우덜편을 더 만들기 위해 마은혁이라는 사람을 지금 강행으로 임명하게 만들려는 게 이들의 목적이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당연히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래서 이와 관련된 문제를 삼는 것이고 당연히 최상목은 이와 관련 임명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 이건요 헌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자, 잘 보십시오. 자, 대한민국 헌법 제6장 헌법재판소 111조 뭐라 써있죠?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구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첫 번째, 헌법재판소에 법관의 자격을 가져야 돼요. 마은혁이 법관의 자격을 갖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인정 못합니다. 두 번째, 임명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대통령한테 있어요. 국회가 억지를 부려도 헌재가 억지를 부려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헌법재판관의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는 겁니다. 심지어 뭐까지 써있냐?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항의 재판관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 3인은 대법원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써있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국회가 선출한다고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 3인은 대법원장 이렇게만 써있지 결론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그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와 관련해서 뭐라 써있습니까?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돼 있어요. 헌재 재판관뿐만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장도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거라고요.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엄연히 이거 어떤 권한입니까? 대통령의 임명권이란 고유 권한이에요. 근데 왜 그걸 니들 멋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겁니까? 그것도 졸속으로. 이건 엄연히 헌재가 지금 선을 넘는 것이고 헌재가 이건 지금 상권 분리 완벽하게 왜곡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돼서 알려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마은혁이라는 사람의 정치 편향성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 마은혁을 임명 강행함에 있어서 헌재가 어느 정도로 민주당 편을 들어주며 얼마나 조직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지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지금 이와 관련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게 지금 마은혁 관련 사건 개요예요. 자, 뭐라고 써있죠? 자, 빨간 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청구인의 재판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함. 말인즉슨 국회가 민주당이 우리가 지금 마은혁을 선출을 했는데 왜 이거 임명하네? 라고 지금 주장하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대통령 측에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뭐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들이 아무리 선출을 해도요. 누구?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이건 권한이 문제가 아니라 권한을 침해한 게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문제 삼는 겁니까? 자, 심지어 이들이 뭐라 말하냐? 청구 취지를 보십시오. 주의적으로 청구인이 24년 12월 26일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은 국회 선출 의결과 동시에 또는 24년 12월 31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지위가 있음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피청구인은 위 재판관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즉시 임명하여야 함.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에는요, 그런 법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당신들이 국회에 선출을 했다고 어떻게 그 사람이 헌법재판관의 지위가 있는 겁니까? 대통령이 임명을 할 지위가 있지. 왜냐? 헌재법에 써있잖아요. 헌법에. 이 법에 국회가 선출했다고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더 나아가 국회가 선출했다고 이 사람이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획득했다는 게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절차입니다. 국회가 선출을 하더라도 대법원장이 지명을 하더라도 최종 임명권은 누구?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국회가 민주당이 지들 멋대로 헌법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지들 멋대로 지들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바로 잡아야 되고 바로 잡기는 더 나아가 이것을 여러 날에 걸쳐서 검증을 해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이걸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25년 1월 3일에 접수를 하고
25년 1월 22일 날 변론일치 한번 열고 오늘 2월 3일 날 망치를 두들기겠다는 겁니다. 이런데 어떻게 우리가 헌재에 문제를 안 삼겠습니까? 이런데 어떻게 뻔뻔하게 이게 단일적 획일적 간정이며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의 우려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헌재가 똥배짱을 부리고 있지만 지금 이와 관련돼서 우리 국민들이 모르지 않는다.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우리 국민들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관위 문제점, 특히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지각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대통령이 지난번에 SNS로 메시지를 냈습니다. 뭐라 냈죠? 부정선거로 국가 비상사태 판단 국민께 알려려 개임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선거에는 부정선거의 증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선거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 전산 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의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 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하는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선거 부정 시스템으로 가동될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입니다. 라고 분명히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어요. 어떤 관련돼서 자신의 비상경 사유와 관련돼가지고 여기서 눈에 띄는 건 뭐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선거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방금 말씀드렸던 투표자 수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뭐 하겠다는 겁니까? 번갯불에 콩을 구워먹을 이걸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 이거 하는 순간 전국적으로 되니까요. 전국적으로 하게 되면요. 시간이 늘어지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지금 우리가 모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뭘 모르질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문제점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개수한 당일 투표자 수가 1640명입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집계한 당일 투표자 수는요 1782명이에요. 무려 8.6% 올라갔습니다. 도대체 투표지가 어디 가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말이 안 되죠. 한 가지 더 보여드릴까요? 자, 시민들이 개수한 사전투표자 수가 4713명입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집계한 사전투표자 수가 5044명이에요. 자, 이거 투표자가 어디서 난 겁니까?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시민들이 개수한 사전투표자가 2512명입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집계한 사전투표자 수가 2937명이에요. 16.9%가 올라갔습니다. 투표지가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검증을. 근데 검증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검증해야 될 곳이 어디겠습니까? 이제는 헌재가 해야죠. 근데 이걸 뭐라는 겁니까?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헌재 재판에서 뭐 할 겁니까? 대통령의 비상경 관련된 그 모든 사유 중에서 선관위의 문제점, 특히 실제 투표자 수와 선관위가 개표한 투표자 수가 다른데 그와 관련된 투표자 수를 검증하자고 말하는데 이걸 안 하면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